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남북 문제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끊고 갈 걸 그랬나요? 네,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고요. 남북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동서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 남북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궁금해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 아까 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동서 대립이 있었고 빈부 차이를 중심으로 한 남북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빨간색과 파란색 그 색깔이라고 치면은 이 빈부 차이,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쪼갰을 때 이 남쪽 남반구와 북반구, 주로 이제 북반구에 좀 강대국이라고 할까요? 좀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이 밀집해 있고 이 남반구 여기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좀 이제 약한 그런 국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문제라고 한다면 빈부 차이를 말하는 게 네, 그게 제3세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세계가 비교적 이제 가난해지게 된 데는 전쟁 이전에 주로 식민 통치였어요. 여기 이제 속하는 국가들이 뭐 대부분 뭐 이제 아프리카나 뭐 그런 국가죠. 그리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식민 통치를 받았고 독립 후에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음으로써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대 말부터는 이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독립국들이 엄청나게 막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 이 1세계가 아까 자본주의 진영, 2세계가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친다면 이들 아까 전에 이제 신생 독립국가라던가 이런 남반구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이제 힘을 합치니까 이 사람들도 이 비동맹, 이 중립 노선을 채택한 이 국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강해졌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1세계도 아니고 2세계도 아니고, 네. 얘네들만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이제 세력을 형성하였다 해서 61년도에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이집트 이런 이제 국가들이 비동맹 회의를 열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3세계는 무엇인가? 냉전 시기에 자본주의와 소비에트라는 두 진영 옆에 떨어진 제3의 국가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표현은 이 제3신분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3신분의 대표로 3부에 참석했던 성직자 CAS에 져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별 볼일 없는 존재이기를 거부하는 사회의 일부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역사 속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제3국가들의 주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글을 보면은 와, 참 이 시대나 그런 사건들을 이 관통하는 이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어요. 갖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는 거 이렇게 좀 정확하고 저런 이제 멋진 표현을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이 평화 10원칙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이 채택했다. 반둥 회의에서.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좀 볼만한 게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하지 않는다. 타국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적혀 있죠. 그리고 상호 이익과 협력 이런 내용들 적혀 있고요. 남북 문제는 이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개도국 여기서 보세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쵸? 그리고 국민 총생산으로 했을 때 이 지구촌의 부를 80%가 넘는 이 지구촌의 부를 이 자본주의 진영, 그러니까 1세계와 2세계가 갖고 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각종 규제들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개발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이 환경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선진국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제나 이런 거에 맞춰다 보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날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나 이런 신문 기사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그 6.25나 그런 이제 긴장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완화가 되는가 이런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미국의 그 이제 입장이 이제 60년대 후반 들어서면은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 독트린 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는 이제 긴장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닉슨은 중국과 소련을 방문을 했고요. 베트남 전쟁 있죠. 아까 전에 그 냉전의 대표적인 전쟁들 몇 개 있었잖아요. 뭐 6.25나 쿠바 미사일 위기나 아니 베트남 전쟁들. 여기서 미군을 철수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시작했고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핵무기 제한 협정.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데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닉슨 독트린 한번 볼게요.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인 개입을 피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의 조약상의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아시아 스스로 대처하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적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자조의 의사가 있는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이때 그 뭐 한반도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70년대 들어서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유신 체제라고 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잖아요. 김일성 또한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거든요. 70년대.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뭘 먹고 살았냐면 이 독재자들의 자양분이 뭐냐면은 상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자양분은 좀 이제 북한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공포 있잖아요. 아까 메카시즘과 연관한 그런 것들이 일 수 있겠고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지 않았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냉전 체제라는 건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좀 이제 본인들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스리는 이 장기 집권의 그런 시스템에는 좀 이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메카시즘을 아까 전에 연관을 지으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영상이 좀 전체 공개로 올리다 보니까 평소 수업에 비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하지 못하는 말들은 또 뭐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과 긴장 상태가 점차 완화되었다.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양 진영 사이에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제 마오쩌둥, 이제 저우언라이 이렇게 회담했고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상하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은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가 모든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일이며 국제적인 군사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제3국을 대리하여 교섭하거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헬싱키의 안보 협력 회의에 이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에요. 갖고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언급했던 그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지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장기적인 그 핵무기 감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 독일의 동방 정책이 나옵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변화로 해서 서독 이제 브란트 총리가
동유럽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방으로 진출하는 외교 정책을 했다는 거. 73년에는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우리 중국사를 이제 1950년대 중국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뭐 40년대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아까 2차 국공합작 체결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이 국민당과 공산당 이제 중국 대륙을 두고 이제 뭐 전쟁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을 할 거예요. 뭐 협상이든 싸움이든 그쵸. 마오쩌둥이 이끄는 아까 전에 나왔던 저우언라이가 이분입니다. 굉장히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고 이 저우언라이 총리는 좀 이제 뭐 세대를 불문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네.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중국 북부와 중부를 장악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남부를 지배했다. 당시 국민당 세력이 와 엄청 세죠. 3배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국민당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생활이 어려웠으며 특히 부패했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이제 어디서 들은 건데 뭐냐면 이 미군이 그러니까 국공 내전 상황 당시에 미군이 국민당에 무기를 갖다 주잖아요. 뭐 이제 최신 무기다 해서 미제 무기를 갖다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후 되면은 이거를 이 공산당이 쓰고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부정부패가 좀 이제 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서술이 돼 있네요. 부패했던 국민당 정권은 전쟁 자금을 미국에서 빌려온 대규모 차관에 의존했다. 공산당은 수적으로 열세였고요. 국민당 정명 지역을 피하여 주로 농촌에 병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 사회개혁. 토지개혁이 뭐냐면 토지를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토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이제 토지개혁이라고 하고 사회개혁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지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49년 1월에 공산당과 최종적으로 국민당이 이제 패배하고요. 트루먼 대통령이 장제스에 대한 지원을 끊습니다. 네,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이제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 타이완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타이베이 이런 곳인데 타이완 오 진짜 여러분은 꼭 한 번은 가보십시오. 진짜로 이 네,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당 정부는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의 이제 군대가 난징에 입성하자 수도였죠. 항복했고 마오쩌둥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국유화, 네, 나라의 소유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농업과 상공업의 집단화. 집단화란 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뭐 농사도 같이 짓고 뭐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산 시설을 집단화한다는 거는 이 농업을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하고 분배도 좀 이제 그 공평하게 하고 이런 거.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 한편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부천대라고 부르게 돼요. 국부천대. 그곳에서 국민당 망명자들과 중화민국을 수립했다고 하죠. 타이완.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타이완은 중화민국. 이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공산당, 국민당이고 제가 그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TV에는 중국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중국 얘네들이거든요. 중국 하면 얘네들 말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군 할 때.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국제 질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나중에 타이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외교적 파트너로 좀 이제 써 외면을 하고요.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바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력도 처음에는 국민당이 압도적이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부정부패의 영향도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의 변화를 볼게요.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련의 그런 이제 흥망 정쇠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가 뭐 이제 소련 뭐 인류의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갖고 참 표현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1950년대 들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갖췄다고 합니다. 먼저 토지 개혁, 그리고 주요 기업의 국영화, 그리고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이제 추진했어요.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대약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실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이 좀 이제 뭐, 뭐 영국을 따라잡겠다면서 뭐 철강 생산 뭐 이런 거를 뭐 하고 뭐 늘리겠다 뭐 그런 것 등등이고 어, 뭐 통계에 따라서는 뭐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 뭐 5천만 명이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통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주의 이 경제 체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 전체를 리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란 게 국가의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 생산 설비도 굉장히 다양하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이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행정적으로 좀 낭비되는 부분이 컸을 것 같은데 네. 여튼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조직해서 농가의 99%를 가입시켜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려고 했고 또 공업의 발달을 통한 고도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농민의 저항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1년 만에 국민 총생산의 약 30%를 깎아먹어요. 그러면서 모택동이 실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후 중국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자본주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좋은 거는 좀 받아 쓰자 이렇게 하면서 실용적인 수정사회주의 노선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모택동이 그럼 사회주의의 좀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다시 사회주의 본연의 그런 순수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일으켰던 게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냥 좀 본인의 그런 이제 권력을 위해 추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내부의 반대파, 아까 그 수정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벌였던 권력 투쟁이었다. 마오쩌둥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내세웠고 자신을 추종하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로 홍위병을 조직하였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지휘 아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가치, 문화, 그리고 각종 문화재들도 이때 많이 파괴가 돼요. 네. 그리고 반대파를 박해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그 요즘 넷플릭스에 삼체 드라마 있죠? 거기 맨 처음에 그 중국인 교수가 맞아 죽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때려 죽인 애들이 홍위병이 되겠고 그게 문화대혁명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뭐 떠도는 말로는 뭐 이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 적거나 안 나오는 이유가 이때 그냥 순수 학문이 이때 좀 이제 순수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때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200만 명의 공산당 간부가 자아 비판을 강요받습니다. 모택동이 죽고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이 이제 실패한 잘못된 일인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네, 이 부분이 좀 동아시아 사책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 다시 이제 광복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일본을 이제 어떤 국가로 어떤 성격의 국가로 이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남겨진 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이제 그런 이제 재무장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네, 이제 그런 일본의 재무장이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 평화헌법이 이제 좀 주장이 되고 이 전범 재판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군정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GHQ라고 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이렇게 이제 해서 뭐 평화헌법이라던가 이제 일본의 재무장 금지 조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이 뭔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관찰이 되더라. 근데 이 냉전이란 상황은 절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다. 왜? 냉전으로 인해서요.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국민당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중국 이 땅이 공산화됐고요. 여기 6.25가 발발하게 되면서 한반도도 이제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이제 일본을 다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무장을 시켜서 네, 이제 이 한반도 다시 이제 여기를 수복을 하고 이렇게 점차 이제 사회주의 진영을 막는 이런 이제 이 한미일 이 방위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을 나름 이제 재무장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생각보다 빠르게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무장도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의 이런 이제 전진 기지, 보급 기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력이 굉장히 이제 복구가 됐다. 전후 복구가 굉장히 빠르게 됐다.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아,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런 상황입니까? 그쵸? 이게 저는 역사란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게 항상 이제 순리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의 인생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순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만히 두어도 이제 흘러가는 거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일련의 그런 이제 단지 이 체제상의 이유만으로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뭐 물론 뭐 중요하죠. 체제를 이제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이제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은 채 좀 급하게 추진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국의 정책을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코스 정책.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을 점령하면서 했던 이제 아까 전에 일본의 그 무장 해제나 그런 이제 재건 올바른 제 생각엔 좀 이게 올바른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정이죠. 그래서 이제 역코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제 갈등을 빚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에 대해 가지는 좀 이제 막연한 반감이 저는 어릴 때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잘못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 일본의 제국주의자와 군국주의자들 혹은 그들을 지지했던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 반제 동맹 이런 거에서 분명히 제국주의나 이런 이제 반전에 그냥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일본인 중에서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박열 이제 열사의 그런 이제 아내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좀 막연하게 그 일본이랑 국가에 대한 좀 이제 반감이 좀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 식민 지배로 인해서 네,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 받아야 될 놈들은 숨고 네, 막연하게 그냥 이제 서로를 이제 혐오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일본은 그래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이제 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며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여기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전쟁 특수가 영향을 미쳤고요. 네, 뭐 70년대 이후로 부동산 및 물가가 폭등하였다. 뭐 1,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서독은 아까 그 자유진영의 독일 여기는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 이제 일어났고요. 우리도 비슷하게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지내면서 서독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쉽게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9년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동독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국의 안정성과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뭐 서독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 2차 대전 일으킨 게 얘네 아닌가요? 그쵸? 태평양 전쟁과 2차 대전.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쪽 이제 수업을 하면은. 말하는 것도 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서 교류의 확대나 이런 것들은 네, 교과서 3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3단원이 완전히 끝이 나요. 네, 보겠습니다. 65년 이래 대탕트로 인한 동서 경제 교류가 급격히 확대됐다고 합니다. 닉슨 독트린.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자 서방 국가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려고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동서 교류가 늘어나게 됐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비밀번호는 두 개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그래서 마지막 비밀번호는 25로 하겠습니다. 25. 25.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려준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오늘 자정까지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 토요일 장시간 이제 수업으로 인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같은 수업으로 뵙겠고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될 것 같아요. 갖고 다음 주에 수행평가 안내하고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쵸? 갖고 시험 끝나고 어, 다음 주엔 굉장히 그럼 간단하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수행평가 피드백 간단하게 하는 걸로써 이제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이번 주말도 여러분 잘 보내세요.